안녕하세요. 디자인이 장사에,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디자이너 정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주제로 잡은 게 타이틀이 이제 디자인이 장사에,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현재 자영업하고 계시는, 사업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디자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겠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첫 번째 창업을 했었고요. 이어서 여러 회사들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경험들을 쌓은 이후에 2008년에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미국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2017년에 첫 번째 엑싯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엑싯 이후에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엑싯을 꿈꾸면서. 그래서 대략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지는 대략 22년,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은 여러 경험들을 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간 작업해왔던 여러 프로젝트들입니다. 뭐 작게는 스마트폰 액세서리부터 작은 회사의 브랜딩부터 현재 뭐 여러 의료기기라든가 첨단 제품들까지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강연에 좀 어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유형의 사업, 모든 유형의 어떤 장사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결과물로 표현되거나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텐데 어떤 남자가 여기서 음식을 조리를 하고 있죠. 햄버거 패티 같은데 이 조리하고 계시는 이분이 입고 있는 옷, 뭐 모자, 옷, 뭐 이분이 끼고 있는 장갑, 이분이 쓰고 있는 집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결국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컬러의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스타일의, 어떤 컬러, 어떤 종류의 장갑을 낄 것인가, 어떤 주방 기구를 살 것인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디자인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 하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연기의 냄새까지도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다른 어떤 경쟁자 혹은 다른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오감의 결과물, 눈에 보이고 또 냄새로 맡아지고 또 맛으로 느껴지고 또 들리는 소리까지도 디자인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동종업계 혹은 경쟁업체, 다른 사업과의 굉장히 큰 차별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자체,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쪽에 흥미를 가지셨고 또 어렸을 적부터 어떤 그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을 타고나신 분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테지만 사실 이쪽 분야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어떤 사전적 정의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같이 읽어보면 디자인은 최종 결과물의 유형에 따라서 제품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은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 포장 디자인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편집,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그래픽 등 이렇게 무수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 자체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굉장히 규정하기가 어렵고 서로 이질성이 커서 사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산업으로 딱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제가 구분을 해드리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땡땡땡 디자인 뭐 요런 정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쉽게 와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는 이제 시각 디자인 혹은 산업 디자인 이렇게 크게 규정지어서 말을 하는데 시각 디자인은 일종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시각적 결과물 이 그래픽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통상 시각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뭐 컵이라든가 TV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실제 물성으로서 존재를 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디자인하는 일을 저희는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평면적인 거다. 그러면 시각 디자인. 그다음에 뭔가 만져지고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 물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 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산업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의 카테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디자인을 할 때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가게에 혹은 내 사업체 안에 디자이너가 있고 디자인 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인하우스 디자인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사업체에 디자이너가 없고 디자인을 어느 뭐 프리랜서든 아니면 다른 디자인 회사든 용역업체든 이런 식으로 내가 외주를 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웃소싱 하는 방식을 이제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내부의 디자이너를 데리고 계신 사장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면서는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느끼기에 어려운 디자인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연히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근데 이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이 도대체 무엇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좀 나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디자인 그루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오래된 분이죠. 그 디자인 그루가 말하는 진짜 좋은 디자인이 뭔지, 굿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요소들, 굿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디자이너들의 10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 왼쪽에 있는 이분이 독일의 디자이너인 디터람스라는 분이세요. 1932년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 구루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10가지의 좋은 디자인의 요소를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혁신적이어야 한다, 유스풀해야 된다, 에스테틱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좋은 디자인이라 함은 첫 번째, 우리의 결과물이 정말 혁신적이냐,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뭔가 굉장히 이건 혁신적이다라고 할 만할 수 있는가. 근데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 혁신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디자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용하냐.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 사업에 정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유스풀하냐 라는 항목에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 결과물 자체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물론 이 아름답다라는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가라는 부분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 보통의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와, 이거 뭔가 아름다운데? 굉장히 보기 좋은데? 이렇다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가라는 항목입니다. 결국 이해하기 쉬운가라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회사에 간판, 간판을 만들려면 이제 로고가 필요하겠죠. 네이밍도 필요할 거고. 근데 여기에 너무나 개인의 취향이 들어가다 보니 본인만 아는 어떤 모양이 들어갔어요. 혹은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모양이지? 나는 빵이라고 그려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 빵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양을 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제 넘지 않은가?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수를 모르는 거죠. 어떤 사업에도 또 어떤 방향성에도 한도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질 텐데 그 한도를 넘어서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직하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도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밍을 디자인하는데, 브랜딩을 디자인하는데, 혹은 내가 샵을 디자인하는데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도 좋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주변에서 보면 잠깐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몇 달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소들 자체. 그게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지속 가능하냐? 그래, 그 요소를 봤을 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고 이런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들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혹은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고 대충 마무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지속 가능할 수도 없고 혁신적일 수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름답지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굿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이제 최근에 어떤 ESG 경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면 카페에서 쓰고 있는 컵, 카페에서 쓰고 있는 스트로, 빨대, 뭐 카페에서 쓰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30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은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들은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9번째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디자인, little design as possible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능한 한 적게 디자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적게 디자인을 해라. 나는 막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반대의 개념으로 오히려 적게 디자인할수록 좋은 디자인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좋은 디자인이냐, 좋은 디자인이 아니냐를 규정하는 어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less but better,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디자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혹은 최소한의 것이 결국은 전체,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이미지는 제가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했냐면 어떤 누군가가 막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 남자로 한번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10초 만에. 여튼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가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덕지덕지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을 한다라고 쳐요. 로고를 만든다고 쳐요. 혹은 샵의 인테리어를 한다고 쳐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빨간색도 쓰고 싶고 노란색도 쓰고 싶고 파란색도 쓰고 싶고 여기에 막 의자를 3개만 놔야 최적인데 의자를 막 5개 놓고 싶고 그러한 식으로 뭔가 하고 싶으신 게 많다라고 해서 그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디자인은 맥시멀리스트를 지향한다. 지향이 아니죠. 지향.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누군가 알아서 멋지게 잘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렵죠. 그게. 주변에 정말 능력 있는 지인, 디자이너 지인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그런 지인들이 항상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사장님들이 또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회사가, 내 가게가, 나의 사업체가 좋은 결과물들을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들이 봤을 때 와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회사 내에서
사업체 내에서는 분명히 직원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너가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돼야죠. 대화가 잘 돼야죠. 그래서 오너의 머릿속에 있는, 사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밑에서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사장님 머릿속에는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결과를 계속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너의 생각, 오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오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일하는 팀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과의 완벽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해해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게 로고 디자인이 됐던, 아니면 명함 디자인이 됐던,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이 됐던, 결국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상품 혹은 이 결과물 자체를 플래닝,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어요. 그 기획자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방향성에 맞게끔 시각적인 결과물로 디자이너들이 막 작업을 해서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플랜을 세우는 이 기획하시는 분들과 실제 얘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이 디자이너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서로 동상이몽인 것처럼 분명히 한 침대에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 어떤 사장님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광고 툴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디자이너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 코딩을 하는 개발자분들하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랑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개발자분들이 소통이 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간의 어떤 역할,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하는, 일을 주는, 여러분들의 사업체는 발주 업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발주 업체에서 나간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업체, 디자인 회사겠죠. 그래서 이 발주업체와 수행업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디자인의 출발,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출발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디자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과연 누구랑 일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업체의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큰 규모의 중기업 혹은 대규모의 조직인 저희가 통상 에이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게 웹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 브랜딩 에이전시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덕트 디자인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 최소 1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의 조직, 회사라고 하고 같이 일할 때는 보통 저희가 에이전시랑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명 이하의 어떤 조직하고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개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브랜딩 쪽에는 개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디자인이 필요한 일들이 생길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통상 작은 자영업, 소규모의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보다는 이런 개인 프리랜서랑 일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이너하고 혹은 디자인 업체하고 일을 하면서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싸게, 그리고 일단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아주 멋진,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작은 업체냐 큰 업체냐를 떠나서 거의 공통인 것 같습니다. 큰 업체하고도 일을 해봐도 굉장히 일정은 짧고 일정은 없죠. 일정은 없는데 결과물은 아주 혁신적이고 세상 어디에 내놔도 대단한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여드리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하는 분들, 그런 프리랜서들, 그런 디자인 업체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되게 싼데? 가격이 되게 싼데? 라고 하면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느립니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신경 써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일정 안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 회사 혹은 그 디자이너도 어떤 마진의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저렴한 디자인은 결국 느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최악은 뭐냐면 빠른데 싸다. 일을 되게 빨리 해주는데 견적이 되게 싸네. 이런 디자인은 자칫 잘못하면 똥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결국 결과물을 돈을 들이긴 들였는데 결과물이 너무 좋지 못하니까 실제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 굉장히 결과물도 훌륭하고 일도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심지어 싸기까지 해, 그런 디자인은 없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음에 염두해 두시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라든가 소규모 스튜디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에이전시하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좋은 콘텐츠가 좋은 디자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의 밑바탕 될 수 있는 자료 혹은 밑바탕 될 수 있는 근거, 이런 자산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한 발 더 나간다면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사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체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계획. 나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1년 후에는 이렇게 만들 거고 10년 후에는 나는 이런 사업으로 성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이런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도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에게 이런 생각, 어떤 방향성, 이런 갖고 계시는 자산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만 양질의 좋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랑 일을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 디자이너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결과물을 가져오겠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의 의견, 사장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만 그 첫 번째 결과물이 개선되고 또 개선돼서 좋은 훌륭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을 잘 하셔야 되는데, 피드백을 하는 원칙 중에 어떻게가 아니라 왜로 피드백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의뢰하신 사장님이 디자이너를 뛰어넘어서 여기는 1mm 깎아주시고요. 여기는 2mm 바꿔주시고요. 이 컬러는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높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가 아마 멘붕에 빠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피드백을 하지 마시고 결국 왜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향하는 이 카페의 분위기는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였으면 하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물을 보니까 클래식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주 고전적이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야지만 제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왜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장님께서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디자인을 의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방향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지, 왜 결과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항상 여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신중하게 디자이너들과 작업을 하시면서 그 디자인의 결과물을 체크하시고 피드백하실 때는 검토는 신중하게, 그리고 전달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아래 설명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최종 결정권자, 결국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의 권한이 매우 센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의 의견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매우 센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을 처음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 일은 사장님이 의뢰를 하셨는데 디자인을 가져온 거를 예를 들어 밑에 직원이 디자이너랑 커뮤니케이션 해서 컨펌한다거나, 아니면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컨펌을 한다거나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장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결정권자로 인해서 작업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 이런 이유로 재작업하게 된다면 결국 비용, 일정 이런 것들이 당연히 추가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추가되므로 처음부터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큰 기업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좀 잘 인지하시고 디자인을 풀어나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디자이너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장님이 직접 결정하셔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혹은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결과물,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드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왜라는 이유만 가지고는 좋은 피드백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디자인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은 피드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몇몇 1시간 반 동안 디자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짧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 두신다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색채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색채학,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컬러예요, 컬러. 이 컬러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 대부분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에 대해서,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밝은데요? 너무 하얀데요? 너무 빨간데? 너무 파란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색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 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갖고 계신다면 이제 올바른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색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과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컬러.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정의했냐면 아이작 뉴턴이 유리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빛에다가 비춰본 겁니다. 아마 지금도 가능하실 거예요. 유리 같은 것들 햇빛에 이렇게 대보면 반사돼서 나오는 어떤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어떤 빛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색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색은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의 어떤 색을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대충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펙트럼 안에는 무수히 많은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인간이 인지하고 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학문에서는 색공간이라는 걸로 컬러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색공간을 HSV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H는 뭐냐면 휴, 그러니까 컬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스펙트럼을 일자로 봤을 때가 있고, 지금처럼 하나의 원기둥으로 색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빛을 정의한 거죠. 사실 색이라는 거는 빛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사물을 가시광선이 도달을 하면 이 가시광선이 반사돼서 인간의 눈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색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원기둥, 그래서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원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색은 그럼 뭘로 구분을 하냐? 이 원기둥 상에서의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색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색을 구분을 할 때는 디그리, 각도를 씁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360이다 라고 하면, 뭐 파란색의 각도는 옥색의 값은 180도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디그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갈 때는 이제 명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바깥으로 퍼져 나갈수록 채도, 세츄레이션, 채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탁도가 떨어지는 거, 탁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 이 value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떨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학자들이 원기둥의 형태로 컬러를 구분하다 보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색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구분을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깎아서. 이렇게 깎아놓다 보니까 원뿔의 형태로 이 색공간, HSV의 색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너무 어렵잖아요. 요거 이제 더 쉽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셀이라는 분과 오스발트라는 분, 이 두 학자들이, 두 디자이너가 이렇게 가시광선, 이 색공간을 더 쉽게 사람들이 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20색상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0색상환도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10색상환, 그러니까 10가지 정도의 색으로 구분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시작점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면 아까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쪽, 그 해당 나노미터 밖에 있는 걸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고, 오른쪽 끝을, 그리고 왼쪽 끝은 이제 자외선, 파란색,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컬러의 영역 밖에는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의 시작 지점을 빨간색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으냐면, 빨주, 노연, 녹초, 파남보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의 색으로 구분해서 색의 스펙트럼, 컬러의 스펙트럼을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디자이너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원형의 스펙트럼 상에서 이제 재밌는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컬러가 어떤 두 가지, 어떤 세 가지의 컬러가 이렇게 조합됐을 때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원형의 스펙트럼 상, 색상환 상에서 근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근접한 혹은 동일 색상에 준하는 색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빨강인데 채도가 맑은, 채도가 높은 빨강이 있을 거고 채도가 낮은 빨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동일 색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러한 동일 색상들은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같은 색상 안에서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접 색상. 이렇게 컬러의 스펙트럼이 있을 때 어떤 컬러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는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접 색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접 색상일 때 또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화로운 건 이런 반대색, 완벽하게 180도에 있는 스펙트럼 상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색, 혹은 스펙트럼 상에서 완벽하게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반대 방향 근처에 있는 색들, 이 두 가지 색들을 이렇게 같이 놓으면 얘네들이 또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근접보색 혹은 보색의 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로고를 만들거나 혹은 명함을 만들거나 혹은 인테리어를 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색에서 기억하셨으면 좋은 거는 이제 가산혼합과 감산혼합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초등학교 다니실 때 아주 오래전에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물감 가지고 많이 놀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감 세 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들 때 저희가 보통 빨로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쇄에서는 빨간색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마젠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자줏빛이죠. 왜냐하면 인쇄소에 가면 이제 세 가지의 잉크를 가지고 모든 컬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러가 이제 빨간색에 준하는 마젠타, 두 번째의 컬러가 이제 옐로우, 노랑, 세 번째의 컬러가 파란색, 보통 사이언, 시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감을 섞어서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보통 감산혼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은 다 OLED TV, LCD TV 다 이런 것들일 텐데, 과거에 브라운관 TV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브라운관 TV를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 빛을 내는 그 하나의 요소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은 이렇게 물감을 섞어서 만들듯이 색을 만들지가 않고 이 세 가지의 요소,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세 가지의 색을 섞어서 하얀색을 만듭니다. 노란색을 만들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되는 거고, 물감에서는 이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진짜 검은색은 이 세 가지 색을 다 섞어도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인쇄에서는 검은색을 따로 찍죠. 그러다 보니까 CMYK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감을 섞었을 때의 색과 빛을 섞었을 때의 색은 다르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형에 대한 어떤 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 조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요소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 이런 점, 선, 면, 그 다음에 형태, 방향, 크기, 그 다음에 명암, 질감, 컬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화롭냐, 어떤 대비를 갖고 있냐, 어떤 비례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떤 균형을 갖고 있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9가지의 요소들을 다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화롭냐와 통일감을 갖냐가 비슷한 내용일 수 있고, 균형감이 좋으냐, 굉장히 비례가 좋으냐, 이런 내용을 같이 또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나 율동, 점이 같은 효과도 하나의 요소로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고, 대비와 착시도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변화, 통일, 균형. 그래서 딱 좋은 디자인을 구분하실 때, 혹은 디자인 결과물을 평가하실 때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돼요. 디자인의 결과물 안에서 보면, 이 디자인 안에서 보면 변화가 느껴지냐, 혹은 컬러의 변화가 있냐, 크기의 변화가 있냐, 글자의 변화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디자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통일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했는데 통일감 없이 막 어디는 빨간색 쓰고 어디는 노란색 쓰고 어디는 파란색 쓰고 이래버리면 너무 이상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일감을 갖고 있냐, 디자인의 결과물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균형,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거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데, 느낌이 좋은데. 저희가 술을 마실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맛과 맛이 적절하게 섞여서 이 술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 균형감, 바디감이 좋은데, 밸런스가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디자인을 풀 때 시각 보정이라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가운데 있는 원이 다 10x10 사이즈로 다 똑같은 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원의 크기는 주변에 큰 덩어리가 있을 때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은 주변에 작은 원이 있을 때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원들이 전혀 다른 사이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그란 모양의 이 덩어리와 네모난 모양의 이 덩어리는 분명히 같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각형보다 이 원형이 더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게 느껴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132의 사이즈를 쓴 사각형이고 140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원형이지만 이 사각형의 어떤 크기감과 이 원형의 크기감이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굉장히 어떤 균형감을 봐주는, 밸런스를 봐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고가 어떤 회사의 로고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봐오셨기 때문에 이 로고를, 이 심벌의 어떤 모양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절대 수치화해서 디자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그리드 시스템을 써서 비례감을 딱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심벌은 황금 비례를 갖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절대로 황금 비례에 의해서 그리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황금 비례다. 그러니까 이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그런 시각적인 보정을 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피타고라스가 정의한 1대 1.618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황금 비례의 로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입체성과 원근의 이제 투시도법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인테리어 디자인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 투시도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대상물을 앞에다 가상의 모는 종이를 놓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대상체를 평면에 이렇게 옮겨 그리는 상태, 이거를 이제 결국 퍼스펙티브, 투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이러한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한 점에 더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거를 소실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1점 투시에 의해서 그려진 굉장히 균형감이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시도를
실제 보여지는 대상체의 이 확장선, 연결선을 연결했을 때 그 모여지는 점이 하나가 나오면 1.2시, 두 개가 나오면 2.2시, 세 개가 나오면 3.2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것, 이런 식의 투시도도 디자인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타이포그래피, 결국 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러한 명제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글자가 되게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글자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자를 잘 이해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란 독자들이 정보를 쉽고 편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그 기본은 체계적으로 짜인 활자 명세와 스타일이다. 때로 디자이너는 내용 전달과 가독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더라도 미적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힌다. 그러나 작업에 있어서 가독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 이상 개인적인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아름답게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읽히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독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간판을 만드셨어요. 명함 디자인을 했어요. 혹은 회사, 가게에, 샵에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가독성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을 보실 때, 어떤 결과물을 보실 때 잘 익혀지냐, 내 눈에 잘 들어오냐, 아니면 멀리서 봐도 이게 잘 보이냐, 혹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를 읽어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디자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글자라는 거는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도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학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요 정도는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글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명조체가 있고 고딕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결국 명조체라는 거는 세리프 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프라는 거는 글자의 획의 끝이 이렇게 삐침이 나와 있는 거를 세리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조체를 세리프 서체라고 하고, 반대로 산세리프, 이 산세리프에서 산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프가 없다, 이러한 삐침이 없다, 그거는 저희가 명조, 고딕체, 산세리프 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글자를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놨냐면, 보통 읽어야 하는, 그러니까 책에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읽어야 할 때는 명조체를 주로 씁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딕체보다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간판이나 명함이나 아니면 회사의 로고나 로고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딕체는 굉장히 주목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확 끌죠. 그래서 어떤 문서의 타이틀을 만들 때에도 이런 명조체를 쓰는 경우보다는 이런 고딕체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광고 전단을 만들든 아니면 명함을 만들든 아니면 간판을 만들든 혹은 다른 무언가를 만들든 뭔가 내용이 많아서 읽어야 돼, 얘를 읽어야 돼, 그때는 명조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간판의 로고, 뭐 내 명함의 타이틀만 크게 딱, 혹은 우리 회사의 이름만 크게 딱,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딕체를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 회사는 전동공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동공구, 결국 이런 피스, 나사를
박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공구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 획의 끝이 나사 머리처럼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체를 고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체는 로만 바이 어도비라는 인시그니아라는 서체인데, 이 서체 자체가 이 고딕이면서 획의 끝이 이렇게 조금씩 다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획의 끝이 나사를 박았을 때 그 나사의 머리가 오브젝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서체를 고르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회사의 로고이기 때문에 명조체보다는 고딕체 계열로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이 회사의 패키지에도 이렇게 주목성이 좋게끔 회사의 로고가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플레이 컬러즈라고 하는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고객, 대상 자체가 어린이들이었고, 그 어린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컬러 자체도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를 썼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컬러를 썼을 때 굉장히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뭔가 통통 튀는 것 같고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서체 자체도 어떤 장난감 퍼즐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이어진 서체가 아니라 조금씩 분절된, 그래서 장난감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서체들을 쓴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상징하는 심벌 자체를 어떤 스위치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창의력의 스위치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다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이런 라디오 버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이러한 형상들을 보면 이제는 대중들은 얘를 스위치라고 보통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의 스위치를 표현을 해서 이 회사의 제품에 이렇게 적용을 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뭔가 기획력을 무기로 해서 창업을 한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도 플랜 A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막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좋은 어떤 양질의 계획안,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플랜과 플랜 A의 A자를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브릿지가 이 글자 사이사이를 뚫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야 훨씬 더 연결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명함도 뒤에서 봤을 때는 플랜만 보이게, 앞에 이름과 봤을 때는 A자가 보이게, 그래서 명함의 앞과 뒤를 하나의 이미지처럼 연결한 형태가 되도록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로고 타입을 디자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회사 이름 자체가 시드 트리예요. 그래서 씨앗, 나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업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그 힘든 여정에 동행하는 파트너. 왜냐하면 이 회사는 투자사였었거든요. 투자사. 그래서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사였었고, 그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시키기까지 그 여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뭐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이해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길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길, 여정, 연결, 함께, 동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6개의 라인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의 알파벳 E, 대문자 E를 3개의 막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BI로 표현할 때 혹은 어떤 심벌로 표현을 할 때, 어떤 상징적인 그래픽 요소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